여러분 안녕하세요. EV 스쿨입니다. 자, 제가 또 카메라를 켠 이유는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그 집을 지금 굳이 젊은 세대들이요. 지금 인구가 되게 감소하고 있잖아요. 근데 젊은 세대들 과연 이 집을 사고 들어가냐 이거예요. 실수요자들도 딱 누가 봐도 지금 집값이 떨어질 게 뻔한데 누가 지금 가격에 들어가 살겠냐고요. 그죠? 지금 거품이 너무 많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인력이 누구 집 개 이름도 아니고 조금만 기다리면은 분명히 이제 기회가 생길 텐데 다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지금 가격이 말도 안 되는 개 거품 가격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봐요. 인구가 급격하게 또 감소하고 있어요. 인구가 여러분 감소하면은요, 집은 그대로 있나요? 아니, 집은 그러니까 집도 따라 감소하나요? 인구가 감소해요. 인구가 감소하면 집도 따라 감소하나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고요. 인구가 감소를 해요. 그러면은 집을 부시나요? 그 집 없어지나요? 아니잖아요. 집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죠? 집은 계속 남아있는데 거기에 들어갈 살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 집이 부족할까요? 아니면 집이 남아 돌까요? 그죠? 집 남아 돌아요. 집은 남아 돌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인구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1인 가구 는다고요? 여러분, 지금 그 젊은 세대들은 지금 인구 줄어들고 사람 점점 감소하는 거 못 느낄까요? 그런 거 못 느끼고, 점점 이제 내가 살 곳이 없겠구나. 지금 안 사면 내 집이 없겠다라고 코로나 시국에 그 패닉 바잉을 부추겼던 그런 어떤 심리? 그런 분위기가 걔네들은 그걸 모를까요? 걔네들은 더 알아요. 그 젊은 애들은 오히려 더 잘 알죠. 왜? 그러니까 자기 반에 학생 수가 턱없이 부족했던 걸 알고, 자기 같은 그 학과에 사람이 부족했던 것도 알고, 자기가 회사에 지원할 때 채용 인원이 줄어들거나 혹은 채용돼도 그죠? 경쟁률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더 잘 알아요. 그리고 요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가격에 좀 더 민감하고 좀 더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수요자들 자체도요. 그리고 1인 가구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1인 가구 집 안 산다니까요. 그냥 그 돈으로 내가 받아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저축해서 혹은 투자해서 그 수익을 더 얻어낼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지. 지금 뭐 전세처럼 전세금 엄청 목돈 1억 2, 3억씩 막 묶어두고 4, 5억씩 그렇게 묶어두고 1인 가구들 안 살아요. 그리고 그 돈을 다른 데 투자해서 그 돈을 더 불리죠. 그리고 제가 얘기한 거는 이런 비트코인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도박판 말고요. 주식 투자나 이렇게 공부해서 정말로 이 자본주의의 어떤 달콤함을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공부에서 노력으로 결실로 얻어지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 비트코인 같은 거, 그런 도박 같은 거랑 그런 걸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얻어낼 수 있는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 말고요. 주식이나 이런 걸로 해서 어떤 비전을 보고 자기가 공부해서 충분히 그걸로 수익을 얻어낼 수 있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좀 지금 얘기한 거는 공격적인 투자 방식이고, 약간 좀 보수적인 투자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예적금 같은 것도 고금리 시대에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충분히 그 전세에 들어갈 돈을 거기에 넣어서 얻을 수 있는 이유 분명히 있다고요. 그러니까 월세는 널렸어요. 그러니까 집주인마다 내는 가격이 다 틀리고 들어갈 수 있는 가격 조건이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다 조리해가지고 그 월세는 널렸어요. 되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지금 뭐 전세대는 없다고 월세대는 핑계대는 사람들 말 믿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월세는 아주 널렸으니까 거기서 골라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선택의 폭이 다양해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선택의 폭에서 좋은 조건을 이제 들어가고, 또 나한테 맞는 그런 좋은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골라서 들어가고, 그런 어떤 전세에 들어갈 목돈, 그거를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활용을 해서 뭐 사실 뭐 좀 주식 좀 공부하고 좀 아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월세 수익 이상의 수익을 얻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했던 사람들은 그 정도 수익 내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공부를 안 하고 누구 말 해가지고 팔랑귀가 돼가지고 어떤 전문가나 뭐 리딩방 뭐 이런 거 따라가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 계피를 보지, 사실 본인이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찾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노력 그리고 연구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 어떤 월세 비용이죠. 월세 비용 이상의 그런 수익을 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요. 그래서 요즘 뭐 젊은 세대들도 그런 거 좀 알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1인 가구면은, 또 젊은 세대가 아니더라도 그 이상의 세대들이 1인 가구들 많잖아요. 왜 40대들도 그렇고 뭐 30대 40대들 되게 1인 가구들 많아지는데 결혼 안 하고, 또 그런 사람들도 그런 걸 알고 있는데, 다양한 투자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굳이, 예전에는 이제 전세가, 왜냐면은 그때는 밑바탕이 됐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약간 보수적인 어떤 분위기나 그런 어떤 사회 분위기, 그리고 전세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해서 처음에 월세, 그 다음에 전세, 그 다음에 뭐 집 소유, 뭐 이런 식의 어떤 스텝 바이 스텝을 선호했었죠, 과거에는. 그리고 옛날 어떤 부동산이 불패한다는 맹신을 갖고 있는 분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스텝 바이 스텝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스텝 바이 스텝이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왜냐면은 전세로 갔을 때 그 전세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있을 뿐더러, 그 돈으로 또 고금리 시대에 맞이해서 또 앞으로 향후 5년간, 최소한 5년 이상은 이 고금리 시대가 계속 갈 텐데, 이런 고금리 시대의 돈을 전세에 묶어두는 거는 사실 저는 바보짓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것도 하나의 어떤, 그러니까 사람 따라 틀린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어느
정도 공부하고 혹은 자기가 재테크, 그러니까 자산을 놀리는 수단에 대해서 본인이 노하우가 있고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좀 아둔한 행동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투자나 이런 거에 경험이 없이 어떤 본인의 노동의 가치나 이런 걸로 인해서 차곡차곡 모았던 분의 어떤 보수적인 투자 성향의 분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전세가 좀 좋을 수도 있어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요즘의 고금리 시대나 이런 어떤 사회 분위기나 이런 투자 분위기, 그리고 부동산 불패라는 믿음이 완전히 깨져가고 있는 이 분위기 속에서 전세라는 게 과연 필요할까? 그 전세밖에 없었을까?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전세만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전세만이 아니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던 게, 예를 들어서 뭐 일부러 사실 그러니까 돈이 있지만 자의에 의해서 전세로 들어가지 않고 그 월세를 살면서 그 돈을 자기 나름대로의 투자 공부를 하면서 굴리는 성향이 앞으로는 더 도드라질 것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는 그 월세에서 전세에서 매매로 가는 스텝 바이 스텝의 단계를 밟았고, 또 그런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밟아가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투자 방식이고, 그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오랜 기간, 예를 들어 전세 같은 경우 2년, 뭐 월세 같은 데는 1년 단위이지만 전세는 2년 뭐 이렇게 3년 4년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오랜 어떤 10년, 뭐 길게는 내 집 마련까지 어떤 10년의 기간 동안 집을 마련을 했을 때, 집을 마련하고 집이 마련하는 순간부터 이후에 뭐 자산 증식이나 이런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믿음들이 많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 시대에는, 그 당시에는 10년 전 뭐 이런 데까지만 해도 어떤 부동산이 그 이후에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되고, 그 도움이 돼서 과거에 있었던 그 집을 구매하기 있어서의 과정, 스텝 바이 스텝, 그러니까 월세, 뭐 전세 이런 시간, 이때의 시간을 보상받는 기분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10년 뭐 이렇게 전만 해도.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부동산 불패, 더 이상 자산 증식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바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대가 변했다고. 그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마찬가지예요. 이제 내 집 마련의 스텝도 바뀌어졌어요. 그런 생각도 이제 바꾸셔야 돼요. 월세에서 전세에서 매매로 가는 그 발판으로 마련한다는 그 스텝 바이 스텝의 단계를 여러분들 이제 절대로 그것도 맹신하지 마세요. 이제 다른 선택의 폭이 여러분들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고금리 시대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얘기한 건 두 가지 측면이에요. 첫 번째는 기회비용이에요. 내가 이 목돈, 이 전세 자금을 다른 데에 투자했을 때 얻어지는 이익과 내가 전세로 묶여서 내가 매달 내는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거에 대한 투자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 비교를 해봐서, 예를 들어서 진짜 내가 투자로 해서 자신이 있고 공부를 열심히 했고 또 그 정도는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는다는 확신이 들면은 월세로 들어가서 이제 살아서 그 돈을 굴려서 월세 이상의 수익을 얻으면서 오히려 돈을 벌면서 사는 꼴이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명심해야 될 거는,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거는 그 부분에 본인이 공부를 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신이 섰을 때 하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니까 자의에 의한 월세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세로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투자처를 찾아서 거기에서 돈을 돌려서 월세로 내는 비용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을 자신이 있을 때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타의에 의한 월세,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돈이 없어서 월세로 들어가서 계실 분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지금의 전통적인 월세에 들어가는 그런 사정의 분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월세로 살면서 또 월세로 비용을 납부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재산을 모아서 일정 수준, 전세로 들어갈 수 있을 수준의 돈을 여러분들이 저축을 한 뒤에, 그 뒤에 제가 얘기한 자의에 의한 월세로 하시든, 아니면은 전통적인 방식 전세로 들어간 다음에 스텝으로, 그 다음 단계 스텝으로 매매로 가시든지,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의 여지에 달려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단순하게 예전의 방식, 월세, 그 다음에 전세, 그 다음에 매매로 가는 스텝 바이 스텝의 방식은 이제는 버리셔라. 그런 사고는 버리셔라. 월세로 살다가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바로 이제 집 소유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왜? 지금 그 전세에 있던 그런 그 시대가 지금은 고금리 시대고, 이게 최소한 5년 이상은 갈 거고,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돈을 굴릴 수 있는 확고한 공부와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확고한 자신이 있으시다면 충분히 그걸로 굴리는 것이 여러분들한테는 더 이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로 들어갈 수는 있어요. 전세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일부러 안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 돈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확고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다면은, 나는 그 돈으로 그냥 굴려서, 예를 들어서 월세가 뭐 한 달에 100만 원이다. 그래서 한 달에 뭐 1200인데, 뭐 예를 들어서 한 그 이자가, 전세가 뭐 2억 5천이다. 그럼 2억 5천이든 2억 5천 3억이든 3억을 내가 굴렸을 때, 나는 10% 이상 낼 수 자신이 있어. 그러면은 뭐 10% 이상 수익 낼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은 내서 3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월세를 훨씬 능가하잖아. 1800만 원이나 플러스를 시키는 건데,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충분히 본인이 그런 어떤 재테크 수단이나 다양한 수단에서 본인이 열심히 공부를 했고, 거기에 대한 그 밑바탕으로, 그 연구에 대한 노력에 대한 그 밑바탕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그런 확고한 자신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물론 이제 자신이 있어도, 왜냐면은 자신이 있어도 본인의 어떤 실수로 인해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리스크는 감수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많은 수익이 아니라 한 10% 20%만으로도 충분히 월세 수익을 본인이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 20%의 수준으로도 그 월세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투자 실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분명히 이렇게 사는 게 낫죠. 이렇게 어떤 전세로 묶이는 것보다 훨씬 유동성이 있고, 이 유동성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부를 불려나갈 수 있다면야, 사실 굳이 그거를 집주인에게 맡겨놓고
이제 현금 가치나 미래 가치의 변동 없이 그대로 그냥 2년 뒤든 뭐 이렇게 돌려받는 게 과연 나을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전하고 시대가 바뀌었다는 게 이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월세에서 전세, 그리고 전세에서 매매로 가기까지, 그리고 자산을 또 모으기까지는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이제 보통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10년 동안에 그런 본인의 어떤 인내와 그런 고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런 어떤 재산 축적의 시간, 그런 노력의 시간, 그런 것들이 이제 집을 구매하고 나서 어느 정도 보상받는 심리, 왜냐면 이제 그 이후부터도 자산 증식의 면에서요, 자산 증식의 면에서 또 보상받는 심리가 있었고, 또 이제 자산이 또 증식이 됐었고, 과거에는요. 근데 지금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더 이상 부동산은 여러분들의 부를 불려주지 못해요. 그냥 부동산은요, 여러분들의 사는 공간으로서의 개념, 공간 개념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자산 증식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왜냐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의 집을 사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고금리 부채로 인해서 너무 많은 버블을 쌓아 올렸고, 거기에 미래 수요, 즉 지금 뭐 20대들까지 결혼도 안 한 20대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까지의 미래 수요를 너무 많이 땡겼었기 때문에 지금 거래가 절벽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어떤 사례, 그런 결과의 일환이에요. 그런 어떤 징후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수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수요가 더 이상 생기려면 애들이 고등학교에서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 후 2, 3년, 4, 5년 이렇게 뒤에 있어야 그런 수요가 나오는 그런 시기가 얼마나 걸리겠어요. 제가 볼 때는 5년 이상이에요, 적어도. 그래서 그런 실수요자들이 더 이상 새로운 수요자들이 나오지 않고, 지금 기존에 있던 실수요자들조차도 이제는 집값이 떨어질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팝콘 먹으면서.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초조함도 없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 부처님이 됐다고. 자, 여러분들은 그 영끌이라든지 투기꾼들이라든지 뭐 빚을 내서 이제 집을 사신 분들, 자산 증식을 위해서, 그런 분들은 이제 부처님 손바닥 위에 있는 거예요. 다 이제 모든 이제 실수요자들을, 그 집 구매 대기자들은 이제 부처님이 된 거예요. 그냥 뭐 남아함의 탑을 외치고 그냥 계속 그냥 집을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앞으로 이제 집값이 알아서 떨어질 거기 눈이 훤하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까지 너무 거품이 많이 거쳤고 그 거품이 꺼지는 게 눈에 선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는 거고, 아무도 금매나 이런 거에 눈길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거래량이 아주 멸종이 돼버렸잖아요. 아주 그냥. 그죠?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이번 달 자이언트 스텝 해요. 거의 확실시 됩니다.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거래가 진짜 막 그거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날 겁니다. 박살이 나고 거래량이 없어서 쭉 가다가 이자를 내다가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지금 팔려고 막 내놨는데 막 뭐 언제 팔리냐고 맨날 전화만 오고 매수 문의는 하나도 없다잖아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다 부처님이 됐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금매로 내놓지 않는 한은 안 팔려요. 안 팔린다고요. 그 잠실에 어디죠? 어디 아파트 그 계약금 3억 포기한 거 있잖아요. 그 집 살려다가 계약금 3억이에요. 3억을 포기할 정도예요. 3억을 포기할 정도로 집값이 한참 떨어진다는 걸 그 사람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포기하죠. 계약금 3억을 그냥 생돈을 날리죠. 그 날려서라도 자기가 그냥 그 돈 남 준다고 그렇게 날렸겠어요? 그만큼 떨어진다고 보니까 취소한 거예요. 계약금 3억 날리더라도 더 떨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실수요자들이 부처님이 돼서 어떤 말도 안 통해요. 지금은 어떤 현혹되는 말이나 어떤 선전이라도 부동산에 대해서는 안 통하게끔 사람들이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집을 손해보시더라도 파셔야 돼요. 지금 안 팔면요,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예요. 계속 떨어지고, 좀 1, 2억, 2, 3억 아까워서 계속 지금 금매를 안 내놓으시고 있으시면은, 근데 사실 2, 3억 가지고도 안 돼요. 특히 뭐 지금 뭐 30억, 20억 막 이런 데는요, 최소한 7, 8억 이상은 떨어져야 돼요, 진짜. 그렇지 않으면은 아마 눈길도 안 줄 겁니다. 그렇게 떨어뜨려도 아마 안 살걸요? 왜냐면 요즘 너무 집값이 더 떨어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매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거 사면은 더 떨어질 것 같은데 하는데 사겠어요? 예를 들어 30억짜리가 20억, 19억에 나왔어요. 그래서 혹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거 사면 또 떨어질 것 같은데? 그 생각 안 하겠어요? 그 생각해요. 이거 사면 또 떨어질 것 같은데, 더 떨어질 것 같은데, 그죠? 근데 평생 집 못 산다고 하잖아요. 벼락거지라고 놀렸잖아요. 그 영끌 구매자들이랑 투기꾼들이. 근데 여러분들 진짜 벼락거지 누가 됐어요? 지금 벼락거지 누구예요? 대출 벼락거지 누구죠? 지금 여러분들 벼락거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벼락거지가 될 사람들을 지켜보는 입장이에요. 집 구매를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빚을 끼고 집을 안 사신 분들은 그렇지만, 집을 낀 분들은 앞으로 갚을 이자 생각에 벼락거지가 되신 거예요. 대출 끼고 사신 분들, 투기꾼들, 갭투자들 벼락거지 된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조금만 지켜보세요. 그분들 이자 감당 못 할걸요? 지금 이자 보세요. 지금 이자 자이언트 스텝 또 한다니까, 미국에. 올해 내내 할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는요, 수위가 빅스텝 정도, 0.5% 못해도 빅스텝 정도는 될 거라고요. 자이언트 스텝이랑.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감당 되겠어요? 감당되겠어요? 부동산 집값은 그나마 집값이 올라주면 또 모르겠지만 집값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이자는 내야 될 거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내가 내 자산 10억 20억짜리 사서 10억 대출받고 10억 내 돈을 했는데 집값이 10억이 돼버렸어. 근데 빚은 10억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어떡해요? 내 돈 그냥 날라간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는 했지만 이런 상황이 안 오리는 보장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요즘 시대가 바뀌었고,
선택지가 되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집이 없으신 분들은, 집을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앞으로 선택 옵션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월세로 살다가 언제든지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전세 굳이 안 살아도 돼. 그리고 전세 이제 못 구하면 집값이 또, 집 구매분들은 이 전세 세입자를 못 구해서 난리가 나겠죠. 근데 집을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진 거예요. 왜냐면 집이 일단 많거든요. 그리고 인구는 줄어들고 있어요. 집이 줄어드나요? 아니에요. 집 부실 거예요? 못 부셔요. 그래도 남아있다고, 인구는 줄어들어도. 그런데 이게 남아도는데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무조건 매수자들이 우위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이자가 계속 오르잖아요. 그럼 누가 위험하죠? 제가 그래서 빚을 빨리 청산하시라는 거예요. 빚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빚이 있으면은 이런 시국에는 진짜 그 조급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모든 투자의 적이 뭐라고 했죠? 조급함. 그리고 빨리 지금 당장, 지금 아니면 안 됨. 뭐 이런 거. 이런 조급함을 여러분들은 부추기는 거 정말 경계하셔야 돼요. 모든 투자에서 마찬가지예요. 조급함. 물론 좋은 타이밍을, 적절한 타이밍을 본인이 잡아서 빨리 캐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한 바탕에서 본인 스스로의 결정이어야 돼요. 타의에 의해서 누군가가 말하고, 누군가가, 전문가가 뭐 얘기하고, 뭐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조급함은 절대로 성공으로 이어질 수 없어요. 명심하세요.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조급함이나 어떤 초조함을 이제 부추기는 사람들 말에 반대로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게 정답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말씀드리는 거는, 자, 집을 아직 구매 안 하신 분들은 선택의 폭이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정리할게요. 집을 구매 안 하신 분들은 선택의 폭이 많아요. 전세 굳이 안 들어가도 월세로 살다가, 월세로 살면서 본인이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자신이 생겼을 때 월세로 들어가면서 그 전세로 들어갈 목돈을 다른 곳에 활용을 해서 그 자산을 불려가지고 월세 수입 이상의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다. 그래서 선택 옵션이 있다.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 특히. 그리고 두 번째, 나중에는 자산 증식의 어떤 보람이나 어떤 위로를 못 받는다. 왜냐면은 내가 집을 사는데 10년이 걸렸으면은 전세 이렇게 거쳐서 그것에 이제 자산 증식이 집 구매 후에도 이루어지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보상 심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전세, 뭐 월세 이렇게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굳이 가실 필요가 없다. 월세 살아도 얼마든지 기회를 보실 수 있고, 월세 살아도 여러분들이 언제든 잡을 수 있다. 그리고 1인 가구잖아요. 1인 가구면 굳이 무리해서 본인의 어떤 보여지기식, 남들한테 보여주는 식, 이런 걸 신경 안 쓰셔도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쓰시지도 않겠지만, 그런 거를 차라리 본인의 포트폴리오에 투자하셔라. 그게 첫 번째예요. 자, 집 구매 예정자분들 말씀드렸고요. 자, 두 번째, 집 기구매자. 자, 집 이미 구매하신 분들은 빨리 파세요. 어쨌든 빨리 파세요. 특히 이제 빚이 있는 분들은 더더욱이 빨리 정리해서 내 그 빚을 모두 청산하시고, 남은 돈으로 다양한 포트폴리오에 투자를, 돈나무를 심는 것들을 우리나라만 말고 전 세계적으로 좀 넓게 보셔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재구축하셔라. 집을 대출이 없으면 오히려 더 여유가 있겠죠. 그런 분들은, 뭐, 만약에 제가 이제 그런 입장이었다면은, 저 같으면은, 집을 빨리 거품에 조금이라도 꼈을 때 급매를 팔고, 그 돈으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월세로 어디를 살고, 그 남은 돈을 그냥 목돈으로 막 이제, 고금리 시대에 어떤 다양한 투자처가 많잖아요. 그런 투자처에다가 굴려가지고, 그 돈을 일정 수준까지 이제, 이렇게 굴려서 만들어 놓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지금 시국에. 부동산에 묶이는 거는 지금은 정말 아닙니다. 왜냐면은, 앞으로 리먼 브라더스보다 뭐 어떤 게 온다 그랬죠? 제가 볼 땐 더 큰 게 와요. 더 크고 아주 긴 게 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런 시국에는 현명하게 민첩하게 대응을 해야 돼요. 부동산에 어떤 맹신이나 갖고 있으면은 앉아서 당합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다양하게 그런 곳에 연구해가지고 투자라든지 이런 걸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빚을 끼고 하셨던 분들은 빨리 금매를 팔고, 그 돈을 빨리 이제 굴려가지고 다양한 곳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영끌하신 분들 진짜 위험합니다. 그 영끌하신 분들은 빨리 정리하셔가지고 새 출발하세요. 그리고 차곡차곡 지금이라도 내가 받은 월급, 내가 받은 월 수익, 그런 것들 차곡차곡 모으셔가지고, 정말 이제, 차곡차곡 모으셔서 열심히 일하셔서 노동의 가치를 축적시키시길 바랍니다. 일단 당장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어쨌든 월세가 지금 2배로 많이 올랐어요. 예전보다 수요가. 월세로 이제 선호한다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 월세를 선호하고, 왜냐면은 각종 이제 여러 가지 사정에 맞물려 있다. 거기에는 뭐 사기라든지, 뭐 목돈이 부담스럽다든지, 뭐 고금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요. 어찌됐든 전세에서 월세로 이제 많이 전이가 되고, 고금리 시대를 활용한 다양한 옵션이 그 세입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구매 예정자 내지는 세입자, 이런 분들에게 다양한 옵션이 점점 추가되고 있다. 반대로 집을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는 옵션이 취해야 돼. 예를 들어 뭐 전세를 끼워서 그 돈을 이제 대출금을 갚는다든지, 뭐 다양한 뭐 그런 어떤 집을 놀리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런 옵션이 점점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